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민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유가족과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해서 오늘 오후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는 일부 간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은 종료됐지만 이태원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엔 여전히 국화꽃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지하철 1호선 등 운행까지 큰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북 봉화 광산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산자부가 오늘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사고로 고립된 뒤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還한 노동자 2명 모두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해 대남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며 지난 나흘 동안 발사한 무기체계와 일자별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다음 카드는 7차 핵실험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추가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방어훈련인 태극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중견건설사업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측에 압수수색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경찰 특수본이 조만간 수사 대상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참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번 현장 감식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영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수본 수사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지난 2일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태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는 정보과장이 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무시했다는 책임을 피하려 증거인멸을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조만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상부에 보고를 늦게 하거나 상황실을 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참사 대응이 지연되면서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기동대가 첫 신고 이후 1시간 20여 분 지난 밤 11시 40분에야 처음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새벽 0시 11분에 출동 지시를 받은 의경 8개 부대는 참사가 난 지 2시간 3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부는 경찰 인력이 현장에 늦게 투입된 게 지휘부의 늑장 대응 때문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혐의점이 드러난 사건 관계자들이 줄줄이 입건될 거라며 사건 관계인이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쳐 경찰과 소방, 지자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특수부는 사고 원인 조사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추가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인파를 처음 밀친 당사자로 지목된 시민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석을 요청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앞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전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도 대부분 철거됐지만 참사 현장에는 여전히 추모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는 어느덧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와 추모 메시지로 빼곡하게 뒤덮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출구에도 많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곳에는 참사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태원역 1번 출구 양쪽에는 이렇게 조문객들이 쓰고 간 추모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등 하나같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내용입니다. 이곳 현장에는 경찰이 아직도 앞을 막고 있지만 인근 상점들은 하나둘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이 공간이 추모 공간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모금을 통해서라도 추모비 정도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추모비를 보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곳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추모 공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20명이 서너 명씩 조를 이뤄 24시간 관리하고 있는데 늦은 밤부터 다음 날 동이 틀 때까지는 이곳을 돌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용산구청 직원들과 소속 자원봉사자 대여섯 명이 나와 질서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국가 추모 기간인 지난 5일까지 서울 시내 합동분향소에는 조문객 11만 7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합동분향소 운영이 연장된 곳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로 전국에 설치된 합동분향소 70여 곳 대부분이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500m 남짓 떨어진 녹사평역 광장에는 합동분향소가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대신 운영 시간은 기존 24시간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원효로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유실물센터도 오는 13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다녀갔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유류품이 700점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신고 기간도 오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6명, 부상자는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귀가했지만 아직 퇴원하지 못한 환자도 21명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추모공간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동시에 대대적인 경찰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고 진상규명의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어제 오늘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출근길마다 매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 뜻을 밝혔고요. 종교 행사 등 공개석상에서도 거듭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회의를 통해서 또 국민을 대상으로 명시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과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들, 딸을 잃은 부모 심경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면서 재난안전사고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쇼핑몰, 경기장과 공연장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10분 동안 정부와 관계기관, 민간까지 함께한 오늘 회의에서는 인파관리의 현황과 개선점, 신상필벌 강화와 현장 지휘 권한 강화, 또 부처와 기관 사이 유기적 소통 등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시스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책임자 경질이나 문책 요구도 좀 거센 편입니다.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네, 야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안부 이상민 장관, 나아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채널로 이 장관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말을 아껴온 윤 대통령은 오늘 진상규명 후 문책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경찰 업무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곳 용산 집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81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는 완전체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한 14번째 고위직 인사라서 이태원 참사와 야당 관련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싸늘한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서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해 익산역을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멈춰 섰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려던 중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270여 명이 타고 있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되면서 탑승객들은 이 선로를 따라 도보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탈선 사고로 30여 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고 이 가운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들은 119분들이 다 후송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체 그냥 걸어가셨어요. 제가 봤던 거 중에 심하게 다치신 분 없었어요. 탈선 사고 여파로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의 운행이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발에 묶인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원래 막차 타고 한 12시쯤에 도착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차가 아예 지연돼서 더 늦게 도착하면 좀 방법이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코레일 측은 사고대책 본부를 꾸리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 작업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는 코레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제 저녁 8시 20분쯤엔 선로 조정 작업을 하던 33살 코레일 직원 A씨가 화물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번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KTX와 일반 열차는 물론 일부 지하철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오후 늦게야 끝날 전망이라서 하루 동안 시민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영등포역입니다.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열차 운행 조정이 추가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곳 영등포역은 사고 여파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애초 아침 7시쯤으로 예상됐던 탈선된 열차를 선로 위로 올리는 작업이 이제야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코레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시까지 열차 90편의 운행을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먼저 열차 44편은 상하행 구간이 모두 중단되고 46편은 출발력을 조정하거나 단축 운행합니다. 또 모든 열차는 사고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서지 않습니다. 지하철 일부 구간 운행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은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급행열차 구간이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로 단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구로역에서 일반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외에도 경춘선 전동열차는 춘천부터 상봉 구간, 수인 분당선 전동열차는 왕십리부터 인천 구간으로 각각 단축 운행되고 광명역부터 영등포역까지 운영하는 셔틀 전동열차는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잇따른 지연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단축된 구간의 역사에서 혼잡도가 높아지며 시민들 불편도 잇따랐는데요. 코레일은 오늘 1호선 등에서 30분 내외 열차 지연이 있었고 이에 따른 민원이 평소보다 4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운행이나 조정 단축은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코레일은 정상화 목표 시점을 애초 오후 1시쯤으로 계획했다가 오후 4시쯤으로 다시 늦춰 잡았습니다. 직원 16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기공급선 해체, 기중기 투입, 선로와 전기공급선 복구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레일은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코레일 톡과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00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 7주 만에 최다를 나타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임박한 가운데 오늘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BA.1 변이 대응 개량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발생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671명입니다. 어제보다 18,000명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7주 만에 최다 수치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0여 명, 2주 전보다는 4,000명 정도 늘어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난 365명으로 지난 9월 28일 이후 40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주 평균과 비교해도 70여 명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9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형성된 면역이 시간이 지나며 감소한 데다 새로운 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하며 한 달 사이 2배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특히 BQ1, BQ1.11 등 변이가 증가하는 초입에 들어서 있다고 설명하고 다음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지에 대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설령 새로운 변이가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만 접종이 이루어졌던 개량 백신을 오늘부터 성인 누구나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가능한 추가 접종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오미크론 변이 BA.1을 기반으로 한 백신들입니다. 또 다음 주인 14일부터는 화이자의 BA.5 대응용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당국은 기존 백신보다는 2가 개량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2가 백신 가운데 권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국은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의 동절기 접종이 6%대에 불과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물가 상승에 전기와 가스 요금까지 크게 오르자 겨울을 앞두고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 김덕영 씨. 대형 냉장고를 하루 24시간 사용하는 만큼 전기 사용량이 적지 않습니다. 늘 절전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최근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 침체는 여전해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 내야 할 비용인 공공요금은 껑충 뛴 겁니다. 작년 대비 좀 줄여서 쓴다고 해서 키로수는 확실히 줄었는데 금액이 똑같은 걸 보고 이번에 전기값이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제가 느끼기에는 한 15%, 20% 그 정도 이상으로 전기값이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지난달 도시가스가 36.2%, 전기요금은 18.6%, 지역 난방비는 34% 올라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23.1% 오른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세 같은 경우 많이 올랐잖아요. 전기요금 오른 것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그 좀 많이 체감하세요? 부담이 될 거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좀 더 적극적인 맞춤형 물가 안정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PC방 같은 경우는 임대료보다 더 나옵니다. 또 전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특히 세계적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장기적인 대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악재가 끝나지 않은 데다 내년에 전기요금이 추가로 오를 예정인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물가 인상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경찰보다 먼저 보고받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지시했지만 경찰로부터 다시 상황 보고를 받는데 무려 1시간 12분이나 걸렸습니다. 보고 체계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사이 이태원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경찰, 소방 등의 동시 보고를 받고 상호 확인을 거쳐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지난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때도 당시 청와대는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상황 보고를 받고 즉각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땐 어땠을까? 소방청은 첫 신고 뒤 40분 가까이 지나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밤 11시 21분 첫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엔 신속한 치료와 함께 경찰청과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하지만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건 참사 1시간이 지난 11시 20분쯤. 여기에 경찰청의 첫 상황 보고는 0시 5분에야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지시를 내린 뒤 다시 상황을 보고받을 때까지 1시간 12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이보다도 10분가량 더 늦었습니다. 이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인파와 교통 정체로 구급차의 도착과 출발이 늦어졌고 결국 환자를 실은 첫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관계기관을 조율하고 지시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난 대응이나 수습에 있어서 이 보고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건 지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못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분 1초가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대로 경찰청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사회 일부 임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임재 그리고 류미진 총경이죠. 이 두 사람한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 류미진 총경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겁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 이전 이 경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묵살하고 이 참사 이후 1시간 30분 동안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아서 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 일대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거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서장의 당일 행적이 담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엔 이 전 서장이 참사 현장에 밤 10시 20분에 도착한 거로 적시되어 있는데 이 사실과 다른 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현장 인근에서 이 전 서장이 뒷짐을 지고 걷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류미진 총경의 경우 서울경찰청 당일 야간 당직 책임자였습니다. 이 신고가 빗발치던 당시 근무지인 상황실을 벗어나 이 자리를 비운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이 밤 11시 39분 급히 상황실로 돌아온 건데요. 이 사고 발생 시각으로 알려진 밤 10시 15분보다 무려 1시간 24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외에 입건된 경찰 관계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이 서울 용산서 정보과 과장과 이 계장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른바 사고 우려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과 관련된 겁니다. 이 두 사람에겐 이 직권남용 혐의와 증거인멸,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이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용산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다가 이 참사 이후 삭제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 정보 보고서는 서울경찰청 등 상부에는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는데요. 일단 보고서 삭제는 용산서 정보과장이 주도한 거로 알려졌는데 이 계장도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안전사고 관련 보고를 무시한 책임을 피하려고 이 삭제 지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앞서 용산서 정보과장 측은 이 감찰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인 삭제가 아니라 이 수집 정보의 기한이 지나서 이 폐기 대상이 됐다고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예, 총 6명 중에 경찰관 4명이 지금 입건이 된 거고요.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2명이 더 있는데 용산구청장 그리고 소방서장까지 입건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특수부는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모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 과계장 이외에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포함됐습니다. 이 박 구청장과 최 서장에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 이 참사 당일 고향인 경남 의령군에 갔다가 저녁 8시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현장과 한 130m 정도 떨어진 퀴논길을 2번이나 지나갔는데 112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있는 SNS 대화방에 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관련해서도 이 현장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경찰이 수사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임재 전 서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관련해서 허위 작성 의혹이 또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이제 이태원 일대 교통 정체에도 차량 이동을 고집한 거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죠. 이 문제는 이전 서장의 당일 행적이 담긴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의혹이 드러난 겁니다. 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는 크게 3가지인데요. 네. 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것 하나와 이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것 하나, 나머지 하나는 이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에 보고된 겁니다. 일단 행안위 보고문서엔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11시 이후 경찰 행정만 담겨 있는데 이 민주당 문건엔 밤 10시 18분 경찰서장이 무전 지시를 했다, 이런 현장 대응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또 권은희 의원실 자료에는 이 경찰서장이 밤 10시 2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서장의 동선을 사실과 달리 기록한 건데 이 특수본 등은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예. 경찰청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에 인력 보강도 했고요. 8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이제 소환 조사가 좀 본격화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경찰청 특수본은 114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54명을 참고인 조사했고 세부적으로는 서울경찰청 2명, 용산서 14명, 그리고 신고자와 목격자, 부상자와 인근 업소 관계자 등 138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서류 매뉴얼 등 611점과 이 녹취 파일 등을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전자정보 6,600여 건과 휴대전화 2대 등도 분석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본 규모가 114명이 아니고 514명이죠. 아, 예, 514명. 예, 아까 오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사의 원인도 규명이 돼야 할 텐데 국과수의 현장 감식도 이루어진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책임자 처벌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경찰청 특수본은 이 관계기관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수사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과수 주도로 추가 현장 감식에 나서는 건데요. 이 국과수 안전과와 디지털과가 주도하는 조사입니다.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네. 이 CCTV 분석과 관련해선 영상 57개, 이 SNS 영상 등 78개, 제보 영상 22개를 분석해서 모두 157개 영상에 대해서 1차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예. 구청장이 아까 입건이 됐고 피의자 전환이 됐다고 전해드렸는데 구청이 정확히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그 담당 지자체인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늑장대처 논란이 계속 일었죠. 참사 당일 이 소방 당국은 밤 10시 26분에는 서울시에 그리고 밤 10시 29분에는 용산구청에 각각 재난 발생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재난기본법에 긴급 구조기관인 소방이 해당 지자체의 재난 사실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산구청장은 밤 10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고 인지 경위 등도 아직까진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또 용산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선 이 해밀턴 호텔 뒷골목 근처에 CCTV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참사 당시 관제센터가 현장 근처를 내내 지켜봤습니다. 이 근무자는 저녁 7시 무렵 이태원 일대 CCTV를 분석하는데 화질이 좋지 않다, 식별이 어렵다 등의 내용을 적었고 이 현장을 내내 지켜보고도 참사 뒤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상황을 질문받고 나서야 이제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밀려다닌다 등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이 행안부는 이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 측으로부터 위험성을 알리는 별도 통보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열릴 행안위 전체 회의에도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 국회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오후 2시에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하고 또 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합니다. 네. 이 국회 요청에 의한 자진 출석 형식이고요. 원래는 이 장관과 윤 청장, 남 직무대리만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행안위가 여야 간사의 협조에 따라서 이 요청으로 이 대상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참사 발생 원인과 이후 대처의 적절성 등을 놓고 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담당 경찰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이 사고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출석하기로 한 다음에 입건 여부가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로 대답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질의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될까요? 일단 참사 뒤 용산구청은 주최자가 없으니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었죠. 이 참사 전 상황을 보면 용산구청은 헬로윈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정작 내놓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엔 헬로윈 기간을 앞두고 구청장 주재로 방역과 안전을 논의했는데 이번엔 구청장도 없이 부구청장 주재로 관련 부서장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이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저희 취재진도 질문을 했는데 뚜렷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또 2018년에 이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시절에 이 제천 화재 참사 논평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언제까지 안전사고에 희생돼야 하는지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는 좀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 본인은 어떤 말을 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또 경찰 지휘부가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조금 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하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김 청장은 지난달 29일 저녁 8시 36분 이 서울청을 나선 뒤에 이 밤 11시 36분에서야 보고를 받았고 이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쯤 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의 수장으로서 참사 당일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변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당일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일대 마약 강력범죄 담당 형사 인력을 대거 배치했는데요. 또 기동대 운영 문제도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이 첫 기동대 투입 시점이 참사 발생 이후 85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4개 부대가 이튿날 새벽 1시 반 무렵까지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행안위가 있고요.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주요 참석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앞서 경찰과 소방이 배치됐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는데요. 이 장관 같은 경우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다시 가져온 장본인입니다. 재난안전 주무장관이면서 이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참사 당일 1시간이 넘어서 첫 보고를 받고 이제 대통령보다도 20분 늦게 보고를 받았죠. 이 첫 보고를 받고 1분 만에 대통령한테 첫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찰 수장인 윤익은 경찰청장은 이 이태원 상황 보고 문자를 지난달 29일 밤 11시 32분에 받아 이 참사 발생 1시간 17분 뒤에 받고도 읽지도 않았는데요. 당시 자신의 고향이자 과거 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충북 제천에 있었는데 이 지인들과 산행을 한 뒤 캠핑장을 찾았고
밤 11시쯤에 잠든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에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의 책임과 거취에 대해서 언급할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중견 건설사가 운영하는 업체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른바 힘 있는 것으로 이름난 검찰 수사관이 해당 업체 회장 측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검찰이 광주 지역 중견건설사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를 내사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였고 관련 업체 여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검찰은 이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보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건 맞지만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사비를 부풀린 건 인정하면서도 여러 참작 사유를 들어 혐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 무혐의가 나오기 전 당시 검찰 수사관이 중견건설사 회장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당시 업체 감사는 해당 수사관이 회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줬고 이에 따라 계약서나 서류를 숨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광주 시내 식당에서 만나 검찰에 출석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이른바 코치도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장님 예상 신문 내용이라는 문건까지 작성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압수수색에 따른 질문 답변 수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할 회장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말고 나보고 이제 전부 다 그것을 이렇게 답변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시 내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은 모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내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린 것도 모자라 코치까지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광주 지역 중견건설사는 고검장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사가 무혐의를 받은 뒤 변호인의 상가를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을 짓지 않는 광주 건설사가 서울에 상가 건물을 지은 건 석연치 않은 대목이지만 변호인은 모든 게 적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6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지난 2012년 준공됐는데 다름 아닌 고등검찰청장 출신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가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시공사가 다름 아닌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서울에 수많은 시공업체가 있지만 광주에 기반을 둔 건설사가 건물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상가 건물주인 변호인과 건설사는 어떤 관계일까? YTN이 확보한 변호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은 다름 아닌 방배동 상가 건물주, 피 내사자는 중견건설사 회장의 친동생인 당시 업체 감사입니다. 2009년 검찰 내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상가를 건축한 겁니다. 중견건설사가 시공한 변호인 소유 상가는 공교롭게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건설사 2012년 감사 보고서에는 변호인 상가 공사에서 3억 넘는 미수금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미 같은 해 1월에 준공이 났는데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돈이 있는 점은 의아한 대목입니다. 보면은 아파트 회사 그래. 결국은 한 번도 개인금을 지어진 거 없는데 좀 의아스럽잖아. 그걸 지어지더라고요. 상무이사가 직접적으로 주재해가지고 지어준 거. 이에 해당 변호인은 상가 건축이 문제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을 잘 몰라 중학교 동문인 건설사 회장에게 신축을 맡겼다며 미수금 없이 건축비를 모두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사건 변호도 후배 변호사들이 주로 맡았고 개인적인 거래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오늘은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한 주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는데요. 현재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와 부산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내일 밤에는 전국에서 개기월식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천왕성이 개기월식이 일어난 보름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내일 큰 일교차만 유의하셔서 특별한 우주쇼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태원 참사 내용을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한마디 한마디가 유가족들한테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점 유념하시고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사 다음 날 담화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공개 발언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과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일단 이태원 참사가 사전 예방하고 구조하고 사후 수습 단계에서 정부의 대처가 대단히 이제 미흡했다라는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무능이 이제 확인됐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수습 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그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유족들의 희생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망언 등으로 인해서 더 그 수습을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폭시키는 그런 것은 대단히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어제 종교 행사에서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셨는데 늦게나마 사과를 하신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과가 지금 일주일 만에 나오는 그 사이에 정부 당국자는 그 이제 사인을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책임의 필성 그런 식의 태도를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주일 동안에 이제 초래된 상황이었고 그 오늘 하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그 이제 우리가 법적인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 또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156명이 그 사망한 네. 참사였고 3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사과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라도 좀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에 대한 문책성 그런 것도 좀 포함해서 했었으면 좋겠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종교 행사나 회의에서 이렇게 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대국민 담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정중하게 그 국민들에게 그 소상히 이렇게 내용을 밝히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기나 내용, 방식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대적인 정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네, 우리 사회 전체 안전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번 참사에 대해서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현재 경찰의 대응, 부실 대응에 관해서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부실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참사 전후에 있었던 경찰의 대응 문제, 조사나 수사 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조금 전에 대변인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전조 현상들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고 또 대비하기 위한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텐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정부의 이러한 대비 시스템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일주일 정도가 좀 지났는데 그 국가 애도 기간 중에도 대한민국 국민 30대 젊은 청년이 이 코레일에서 근무하던 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곳저곳 국가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혁신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 그리고 책임을 묻더라도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들을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 문제 전체를 정치적 쟁점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오히려 뒤로 묻힐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요. 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두 번 다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일에는 여야가 달리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이번 한 주가 국회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변인님 앞서서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 발언을 보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과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 선 수사 후 후책임 이 기조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6명이 그 참사로 희생된 큰 그 이런 참사 앞에서 이 법적인 책임 측면만 강조해서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때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이틀 만에 사과하면서 그 당시에 서울시장, 그때는 이제 임명직 서울시장이었는데 서울시장을 바로 경질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재난안전 시스템 1차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 예를 든다면 그분이 처음에 경찰과 소방 인력을 투입했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든지 그 속단하면 안 되고 정쟁화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의 그 망언으로 인해서 국민적 지탄을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좀 책임을 강하게 묻는 모습까지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훨씬 더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본인도 여러 고민들이 왜 없겠습니까?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일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의 소신이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정, 하나의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철학들이 좀 확고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특정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관련된 자료들을 잘 내어놓지 않거나 뭔가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일들을 틀어막는 과정 속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일어났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켜보면서 경악했던 112 그 신고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까지도 먼저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앞다퉈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 앞장서는 게 현재 정부의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사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기본일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총체적으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순하게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관련 장관 그만두라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인사의 문제를 묻게 된다면 그로부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속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 되는 시스템 정립이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고민들을 무겁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수습을 좀 먼저 하자라는 취지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총리까지 좀 물러나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책임 총리라고 하면서 책임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오히려 뭐 책임을 이렇게 책임 총리로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태를 수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더 키우는 그런 오히려 뭐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종전에도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그 동선도 뭐 신문 보고 알았다는데 영빈관 신축하는 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다든지 또 이번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뭐 웃음을 보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정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그 막말을 한 거에 대해서 또 비호하는 또 말을 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책임 총리로서 정말 잘못된 처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법적인 책임에서 총리가 좀 비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치적인 책임에서 강요들을 총괄하는 그 정치적인 책임에서는 가장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사과를 두 차례 거쳐 하셨잖아요. 저희는 약간 부족하다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과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과를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은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예방 단계, 구조 단계, 수습 단계에서 모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 확인의 정점에 총리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구청장, 서울시장 등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경찰과 관련된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뭐 등등은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임명직 총리라든지 장관 그리고 선출직인 서울시장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도 마지막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을 수 없는 참사가 발생하고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기 전인 다음 날 일요일 오전에 9시 반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고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신속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무겁게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 이후 매일같이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추모하는 마음들이 이어갔죠. 어제는 명동 성당을 찾았습니다. 저도 명동 성당에 추모 미사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무겁게 미사를 드리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죄송하다, 송구하다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사과의 방식은 유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 공방 속에서의 사과를 정쟁화시키면서 묻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내용 속에서 누군가를 두둔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면 그런 비판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무한 책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추모와 애도 이런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반드시 뒤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도 않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주 정치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오후 2시에 행안위도 열리게 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하는데 여야가 이견 없이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물을 건 따져 묻고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들이 중요할 텐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 마련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이런 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사실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금 야당을 향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당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처음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무한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정무적 책임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더군다나 사건 초기에 발언에 관한 문제 때문에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주무부처 장관, 총리가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께 눈살을 찌푸리고 큰 상처가 될 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권 내에서도 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용산 대통령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으로 봅니다. 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야당은 이제 인사에 관한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켜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내각 총사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국면들을 풀어내기에 그렇게 적절한 대안일까라는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 책임이 필요하다,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인데 네. 대통령의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같이 정치 쟁점화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고유한 결단이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련된 수사 상황들 이 내용들이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면 많은 고민 끝에 인사에 대한 문제들도 하나둘씩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 뭐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함께 묶어봤는데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최대 81대의 버스를 동원했습니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참가자를 동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 질서 유지에 투입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정부 여당 구성원들은 제도 탓, 매뉴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도 모자라 심지어 부모 탓으로 돌리는 기가 찬 주장도 늘어놓았습니다. 정부의 실정마저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한 윤핵관들과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정쟁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고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들입니다. 네, 지금 내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변인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156명이 희생된 그 참사잖아요. 이 참사 앞에 국민적인 분노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간의 그 예방, 구조,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그 대처 미흡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도 높은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좀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사과도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춘 사과여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그 대통령의 사과를 더 뒷받침해서 알아서 물러나실 분들은 물러나 주는 것도 사실 대통령을 위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혀 뒤따라 주지도 않는 데다가 그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에서조차 이걸 자꾸 이렇게 무슨 그 언론 탓이라든지 또는 야당 탓이라든지 전 정부 탓이라든지 또는 뭐 그 촛불 집회, 자발적인 촛불 집회들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들로 자꾸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높이는 저런 언행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로만 가지고서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서울청의 그 무선 녹취록 같은 것도 저희가 제출 요구했지만 행안위에 제출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통한 것들은 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인 것들은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볼 수 있는 국정조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정조사도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서 실제로 증언을 하게 하고 이증하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네.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적 없이 이렇게 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여당의 그것도 대표께서 저렇게 자꾸
이렇게 뭐 분열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또는 여야를 분열시키는 그리고 이렇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좀 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은 오히려 좀 이 사태를 수습하기보다는 또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의원님. 당일에 있었던 그 두 개의 집회에 관한 문제들이 거듭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찰 병력이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적재적소, 적시에 투입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퇴진, 정권 퇴진 집회들이 일어났던 배경에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만약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서 정부의 문제점들을 얼마든지 짚고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에 당의 대표와 연관돼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당의 핵심 관계자들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다면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도 이 문제를 짚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킨 거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 지난 애도 기간들을 마쳤지만 네. 앞다퉈서 아직까지 애도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적 그 상황에 맞춰서 이런 국민적 분열 상황들은 이제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선동하듯이 나서서 하게 되는 이런 국론 분열에 이제는 좀 종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오늘 발언을 꺼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팩트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촛불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라고 지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거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오히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민주당이 이 이태원 참사를 기획했다라는 그런 말이 올라와 있는 게 오히려 기사화된 거를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촛불 집회까지 이거를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야당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그것도 공당의 대표께서 발언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 참사 국면을 정쟁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 그 기동대가 뭐 비어 있는 그 대통령실 관저라든지 서초동 사옥이라든지 대통령실의 뭐 집회 시위를 위해서 다 그쪽으로 갔고 헬로윈 행사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는 이면에는 그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그 경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미 10만 명 이상이 운집될 것이라는 게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를 왜 이쪽에는 하나도 배치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쪽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군데 보냈던 기동대의 일부를 이쪽으로도 배치 왜 안 했느냐라는 지적이 사실은 본질인 거거든요. 그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사실 이렇게 흘러가면 정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정쟁이 되는 거예요. 앞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통령 관저에 있던 경력 가지고 또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비 병력이 여유가 있었고 그걸 투입하지 않은 건 사실 경찰 지휘부의 판단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상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와서 그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이게 아마 애도 기간에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충격 속에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여론조사라서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긍정평가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34.2%로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좀 올랐습니다. 62.4%로 나왔습니다. 일단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아무래도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좀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보면은 뭐 근소한 차이의 변화들이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수치와 무관하게 정부가 갖고 있는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런 내용들을 논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이다. 정부 여당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국민적 바라보시는 측면들이 있지는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는데 뒷짐을 지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렸던 용산 전 서장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차를 타고 여기에 대해서 걸어서 뛰어올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적이 묘연했던 경찰의 문제까지 이 일이 하나의 정부,
하나의 공직자로 구분짓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예.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청이 터져라 외쳤던 하나의 경찰관의 행동들도 있을 거고요. 예. 이 내용들을 유심하게 지켜보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투명하게 밝혀내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집단화시켜서 정치적 메시지로 끌고 가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 뭐 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수치와는 무관하게 마지막 수습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들이 나오고 하는 과정까지는 국민들께 무거운 마음, 자세로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함께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뭐 조치라든지 책임자들에 대한 처리 등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대변인님은 1.5%포인트 하락,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김병민 의원이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 참사에 비해서는 그 떨어진 폭은 그다지 크진 않았다고 네. 보고 그전에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박스권에서 계속 답보하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1.5 정도는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구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겠다라는 국민들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사과도 좀 더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진정성 있는 구체적으로 좀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게 좀 필요하고 앞으로 정말로 정치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분들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법적인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고민에 그리고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과 고민의 깊이에 따라서 향후에 다음 주에 나올 그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예. 거기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에 일단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서 특검을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한동훈 장관은 좀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두 발언 묶어봤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수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이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에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유일한 상설 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시부터 시간을 재도 5달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사건,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좀 무리가 따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경찰 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자체가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하니까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보고 드리려면 국정조사가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요. 국정조사가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무언가 사실과 진실을 은폐하려거나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입법부가 국민을 대표해서 그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서로 합의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나아가서 정쟁처럼 지나가는 일들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오후 2시 행안위에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채택 또 관계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과정들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용산 구청장을 비롯한 해당 관계자들이 줄줄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국민께 알려야 될 투명한 공개에 대해서는 여당이 어느 누구 하나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규명하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수사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초동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자기 식구에 대한 제 식구 감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수본도 더 부담감을 가지고 6명 관계자에 대한 긴급 입건들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초동 수사 과정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거나 관련된 수사를 은폐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후 검찰로 송치되고 난 다음 충분하게 그 다음에 대한 수사들도 앞으로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이 어디로 사라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강제 수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일단은 국민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역할들도 있는 만큼 일단 오늘 행안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안위 현안 질의가 이제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대변인께서는 가장 주목하는 인물 누구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시장하고 용산구청장, 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이번에 행안위 현안 질의 통해서 분명하게 짚을 걸 많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지휘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감찰과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진실관계가 규명될 수도 있고, 물론 그분들을 이번에 현안 질의에서 그분들 배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행안부 장관에 대한 조명이 좀 덜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그 박희영 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청 홈피에 그 탄핵해야 된다라는 제안이 뭐 10,000건 이상이 올라와 있다는 정도로 그 국민들의 홈피에 그 정도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3일 전에 있었던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라는 게 다 이미 예상이 되었고 3일 전에 있었던 긴급 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를 않았어요. 참석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는 항상 구청장의 주재에서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그리고 그 상인연합회 대표들이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질서 유지 같은 거를 논의하는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3일 전에 했었는데 참석도 안 하고 그 참석한 사람들도 그런 치안 유지, 질서 유지에 관련된 그 경찰들이 아니라 마약 단속과 성범죄 단속을 위한 형사들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박희영 구청장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고 당일날 새벽 2시에도 트위터에다가 본인 취임 100일 축하하는 홍보성 글을 또 올려서 또 지탄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난 그 당일 행적에도 본인은 그 이제 지역 행사에 다녔고, 그다음에 현장에 갔다라고 한 것도 알고 봤더니 본인의 퇴근길이었다는 것도 지금 확인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그 내용 대처도 제대로 못했지만 사전 예방과 대처도 못했지만 또 본인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또 이렇게 면피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런 또 망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박희영 구청장의 이런 행적들에 대한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재난안전법이 강화된 게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그런 거 기인했거든요. 우면산 산사태가 그 오세훈 시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용산에서 재개발 참사도 일어났었고 강남역 침수 사건도 계속해서 재난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서울시에서만.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고 디지털 상황실을 또 폐쇄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서도 다중 운집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떠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책임 방기 부분, 직무유기 부분에서 이번에 좀 따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알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뭐 그동안 쭉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안 질의 오후 2시부터 저희도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많은 이목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용산서 정복과장과 계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계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과 부실 대응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추가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경찰은 잠시 뒤인 낮 1시 반부터 국가수와 함께 참사 현장인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뒷골목에서 2차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감식을 마치면 현장을 정밀 촬영해 얻은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참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 일부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수사는 시간에 따라 목격자의 진술이 휘발되거나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어서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복구 작업으로 오늘 새벽부터 KTX와 일반 열차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KTX와 일반 열차 90편의 운행 계획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열차 44편은 운행을 중지했고 오전 9시 25분 서울 출발 예정이었던 KTX부터 오전 9시 10분 서울을 출발 예정인 일반 열차까지 상하행선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46편은 출발역을 조정하거나 단축 운행합니다. 사고 복구를 마칠 때까지 KTX와 일반 열차 모두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오후 4시 정상 운행을 목표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발사한 무기체계와 함께 작전 일자별 대응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와 관련해 남한이 자신들의 공해상에 대응 사격하는 망동을 부렸다며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전략 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울산시 앞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참공보실장은 한미 감시정찰자산의 탐지와 분석 결과로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건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공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인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먼 궤도를 돌아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다누리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성능 검증 시험을 잘 수행해낸 다누리는 올해 말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해 내년부터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둥근 달이 지구 앞을 지나갑니다. 지난 9월 24일 11시 40분부터 3시간 동안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15장을 이어붙인 겁니다. 다누리는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지구에서 146만 킬로미터에서 154.8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같은 달과 지구의 모습을 촬영해 보내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25일과 10월 28일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와 애트리 연구원 전경사진 등을 지구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다누리에 실린 우주 인터넷 탑재체가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탑재체인 감마선 분광기는 지난달 9일 블랙홀 탄생으로 발생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누리는 최대 원거리 궤도를 돌아 현재는 지구로부터 약 10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초속 540m 속도로 이동 중입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약 600만 킬로미터를 항행해 달 궤도에 도착한 뒤 12월 말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1년간 달 상공 100km를 돌면서 미국 아르테미스 발사체의 달 착륙 후보지를 찾고 달 자기장을 관측하는 등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오늘은 겨울의 첫 번째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상으로는 겨울이 시작됐지만 계절은 아직 가을에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욱 온화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늦은 오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은 1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 밤에는 전국에서 개기월식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천왕성이 개기월식이 일어난 보름달 뒤로 숨었다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 밤 큰 일교차만 유의하셔서 특별한 우주쇼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대기가 더욱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영동과 연남, 전남 곳곳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